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1990년대부터 시작돼서 한국 경제의 흐름을 한번 간단히 훑어볼까 합니다. 자, 1990년대라고 한다면 출발할 사람은 김영삼부터 출발해야겠지요. 1990년대 우리나라는 선박, 자동차, 반도체 이런 사업을 토대로 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김영삼 대통령 때는 가장 약진했던 것은 반도체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상품의 15%가 반도체가 차지하게 되니까 반도체가 커다란 약진한 시대이기도 하지요. 김영삼 대통령 그러면 누구나 기억하는 첫 번째는 1996년 OECD 가입일 겁니다. OECD 가입이랄 때 OECD 뭐 여러분들이 굳이 외워야 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쉽게 이해하신다면 그냥 선진국 모임? 어떤 선진국의 어떤 자기들의 친목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가입을 한다는 건 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도 이제 먹고 살만한 나라야 라는 업적을 좀 과시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그 외국 카툰 중에 하나가 되게 가슴 아픈 카툰이 하나 있었어요. OECD라고 써진 고급 세단 차에 서양인들이 몇 명 딱 타고 있습니다. 그러고 좀 허름한 한복을 입고 가는 그 얘기는 한국을 상징하고 같지요. 그러더니 그 차가 옆에 딱 씁니다. 그러더니 야 타! 라는 카툰이 있었어요. 아, 선진국 모임에 들어올 정도의 수준은 아니었으나 어떻게 놓고 보면 태워줬다라는 의미를 보여줬던 것 같지요. 상당히 그걸 볼 때 옛날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이 OECD에 가입한다는 것은 글쎄요 무조건 장점만 있었는가 그건 아니지요. 왜 그러냐면 신흥공업국에게 주고 있었던 혜택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분 좋은 일 아닐 거예요. 혜택이 사라진다? 무척 힘든 일이죠. 김영삼 대통령은 세계화를 추진하겠다라고 표방을 하셨는데 세계화를 표방한다는 것들은 더더욱 기업 입장에서 그 당시로는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국가가 주고 있는 많은 혜택들 그리고 그 기업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기업들에게 주고 있는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없앤다는 뜻인 거죠. 그 얘기는 이제부터 계획장 띄고 붙어 라고 말하는 거니까 준비가 되지 않았던 한국 기업들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전 김영삼 대통령 기억나는 게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다 몇 가지 여담인데요. 김영삼 대통령 발음이 안 좋아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항상 연설하실 때 이렇게 말하죠. 어디 가서 뭐 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맨날 강간도시를 막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런 것도 기억이 나고요. 여담 중에 이건 아마 서울대 철학과 나오셨는데 이건 비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농담들이 아닐까 싶긴 한데요.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사실은 아니길 바라고 아닐 거라고 믿습니다. 경제수석이 물었다고 하죠. 카카, 우리나라 그러면 앞으로 FTA 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언제 FTA 한다고 그랬어. 세계화 한다고 그랬지. 세계화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던 대통령.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미국에 갈 때 미국 대통령을 만나거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How are you? 라고 말을 했더니 Who are you? 라고 했다는 분이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이 아닐 겁니다. 아니어야만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임기 말년에 사건이 또 하나 터지게 되지요. 그게 뭐냐면 외환위기를 맞게 됩니다. 1996년인데요. 근데 가끔은 제가 이렇게 지내다 보면 대화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야, 96년에 IMF 위기 때 라고 말하는데요. IMF 위기란 말은 없습니다. 외환위기고요. IMF에게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IMF 관리체제에 들어갔었죠. 이 파트는 사실은 뭐 할 거냐면 따로 하나 제가 만들어서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들어봤고 누구나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수정을 한번 따로 해드릴 거고요. 기억에 남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6년 말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부도가 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보도 무너지고요. 뉴코아 무너지고 혜태도 무너지고 기아도 무너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 과정 속에 구조조정, 그 다음에 대기업들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자,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디어 대통령이 되신 분, 이 위기 속에 대통령이 되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이지요. 김대중 대통령은 실제로 2001년에 외환위기를 극복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경제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는 분이시긴 한데요. 사실 이분한테도 약간의 아쉬운 죄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IMF 편에서 따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사실은 딱 들었으면서 어떤 산업의 구조를 좀 변화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주로 육성했던 사업이 IT, 그 다음에 정보 지식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어요. 김대중 정권 하에서 1999년이죠. 신지식인이라는 걸 선정을 했었습니다. 학벌, 스펙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실제로 얼마나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해서 신사업 동력을 찾고 싶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신지식인 기억나십니까? 용가리를 만들었던
개그맨이며 영화 배우, 영화 감독이었던 심영래 씨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분 말고는 그 뒤부터는 아무도 기억들을 대부분 못하세요.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던 보통 사람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는 카드 대란일 겁니다. 어떤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경기를 부양하려면 소비를 촉진시켜야 되는데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카드 규제를 풀어주게 되죠. 근데 요즘은 사실은 모두 카드를 쓰기 때문에 이 말이 와닿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카드를 만드는 게 되게 힘들었습니다. 힘들었는데 카드를 그냥 쉽게 만들게 해준 거죠. 그런데 지금처럼 카드 생활이 정착되기 전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 카드라는 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사실은 외상인 거죠. 먼저 쓰고 돈을 나중에 갚는 형태니까 뭐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어떤 문제점이라고 보셔도 좋은데요. 한국 사람들의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외상이면 소두 잡지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죠? 소비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뭐냐면 많은 어떤 카드사들이 부실 문제로서 이제 도산도 하게 되고요. 이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카드 사용의 활성화는 언젠간 이루어져야 될 일인 건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특히 여러분들이 8, 90년대 뒤에 태어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카드 사용이 갖고 있는 제일 큰 장점 뭐냐면 거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성적인 자금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이루어지기는 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건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 얘기는 한번 해볼까요? 보통 대통령들은 다 경제수석을 데리고 있습니다. 물론 기억나는 좀 유명한 경제수석 중에는 사실은 전두환 씨의 경제수석인데요. 김재익 씨라고 상당히 똑똑하다고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참 가슴 아프게도 아웅산에서 돌아가시게 돼요.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이 자기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고 존경했던 분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하죠. 경제수석들은 최소한 매주 한 번씩 대통령하고 교육 그리고 상담하는 시간을 갖고 있나 봐요. 근데 그 경제 대통령들의 경제수석들이 그 대통령들을 어떻게 평가했는가라고 했을 때 전두환 씨 같은 경우는 이런 평가를 받았답니다. 경제 지식은 백지, 군바리식 무대포라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노태우 씨 같은 경우는 무의욕, 아예 의욕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업 안 받는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았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대통령의 경제식이 좀 짧으면 경제수석들이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 시간마다 도망가셨답니다. 그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은 무관심이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사실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분이기도 해요. 요 시대까지 놓고 보면 김대중 대통령인데요. 통역이 필요 없는 경제학자 이런 식의 평가를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스스로 경제적 지식이 많아서 그냥 모든 걸 좀 이해하는 편이었었고 그 다음에 현실 감각이 좋아서 정책을 잘 이해하는 그런 대통령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뒤부터는 사실은 경제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간단히 좀 서술해드린다면 그 뒤에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사실은 우리나라의 가장 경쟁자를 이루는 중요한 산업은 반도체였고요. 그 다음은 자동차였겠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세계 1위가 되고 자동차가 5대 강국이 되는. 그리고 육성됐던 사업이 IT, 무선통신기기 쪽입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은 성장보단 제 개인적인 느낌은 안정 위주의 정책을 펼치신 것 같으세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나라가 사실은 IMF 관리체제인 걸 경험하면서 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되었고 그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좀 해결하고 가려고 하셨던 것 같죠. 특히 기억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는 정책은 부동산 가격 안정을 되게 우선적인 과제로 삼으셨었는데요. 그 과정에 종합부동산세 같은 걸 신설을 하셨죠. 근데 글쎄요. 부동산 가격 안정의 정책에 대부분은 실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이게 뭐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시각? 보통 우리가 우파의 정치적 지주 그러면 사실은 박정희인 것 같고요. 좌파의 정치적 지주 그러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인 것 같은데 물론 그 이전으로 가면 김대중 대통령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을 어떤 좌파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분이 있어요. 교육이나 주거 파트는 약간 좌파적 성향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워낙 어린 시절을 어렵게 살았고 교육을 힘들게 받다 보니까 그분은 좀 해결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경제 정책은 좌파적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시장 경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대통령이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나오시는 대통령은 스스로가 경제 대통령임을 자청하고 나오신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인데요. 경제 대통령일까요? 그분의 정책 중에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 소개해 드릴 테니까 경제 대통령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47 전략이라는 게 있었죠. 747, 7%의 경제 성장,
4. 1인당 GDP 4만 불. 7. 7대 경제 강국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외친 분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과연 이뤘을까요? 그때 나온 분이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촛불에 밀려서 감옥에 가셨으니 어떤 경영을 펼쳤다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뒤에 나오신 분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코로나만 매일 만나다 가셨으니 어떤 경제정책을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입니다. 글쎄요, 앞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펼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자세히 나오면 한번 여러분들하고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